CAD에서 3차원 서페이스 모델링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계열을 이제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우리가 CAD. CAD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컴퓨터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설계하는 것을 CAD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그 다음에 에디트, 디자인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컴퓨터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설계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드랍터를 사용해서 자로 이렇게 연필이나 혹은 여러 가지 트레이싱 그 펜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도를 했습니다. 또한 설계를 했습니다. 상당히 불편했었죠.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이것을 파일링하고 파일명을 부여하고 또한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인쇄를 해서 도면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어떻게 파일명을 부여하고 그 도면이 결국은 또 어디로 갑니까? 이 도면이 결국은 캠으로 가서 즉 컴퓨터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제조하는 것을 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캠 작업에 또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어떤 체제로 이렇게 21세기는 이루어졌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생산성이 상당히 향상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정밀도가 향상이 되고 품질이 또한 향상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언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3차원 모델링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는가. 3차원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X, Y, Z의 어떤 좌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3차원이다. 그래서 3D 어떤 상태다. 보통 우리가 CAD에서 그리면은 2D보다 좋은 것이 뭐죠? 3차원으로 우리가 3차원이면 모든 형상을 우리가 다 어떤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전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2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트러블 요인을 우리가 찾아내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CAD의 어떤 역량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언급을 해주면 되겠고, 또한 3차원 이 모델링에는 3차원 모델링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델링의 물체를 선분으로 표시하는 선화 모델링이 있다. 선화 모델링. 그래서 선화 모델링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되죠?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면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표면 모델링. 표면 모델링이다. 그래서 방금 문제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서페이스 모델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표면과 알맹이의 정보를 취급하는 입체 모델링이 있다. 그래서 솔리드 모델링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어떤 모델링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개요에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CAD에서 3차원 서페이스 모델링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쓰시기 바라고, 자, 서페이스 모델링의 물체 경계면을 구성하는 요소를 기초로 만든 것으로 거기에 있는 것처럼 물체 경계면을 구성하는 요소를 기초로 한다. 그래서 물체 경계면을 구성하는 요소가 기초다. 구성하는 요소가 기초로 해서 흔히 경계면 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바운드리 서페이스 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경계면 모델링이라고도 한다는 거. 경계면 모델링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와이어프레임의 데이터에 표면의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가공면을 정확히 인식하여 NC를 통한 가공이 용이한 방식이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데이터에 표면의 데이터를 인식한다. 그래서
와이어 표면, 아이어 표면 데이터에 아이어 표면 데이터에 표면의 데이터를 인식, 표면 데이터를 인식해서 데이터를 인식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인식을 해서 가공면을 정확히 인식하여 NC를 통한 가공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NC를 통해서 가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수치 제어가 되겠죠. 누메리컬 컨트롤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또한 표면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는 반면에 물체 내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한 물체의 용적이나 최적을 구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단점인 자 여기서 컴퓨터에 의해서 물체의 어떤 용적이나 최적을 못 구한다는 거. 그건 단점이다. 그래서 용적이나 또한 최적은 구할 수 없다. 구하기 없다. 그래서 그게 단점이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겉표면만이 존재하는 모델링 기법으로 인식되며 컴퓨터의 속도와 메모리 용량을 적게 쓴다. 그래서 겉표면만 우리가 모델링 한다는 거. 모델링 M자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서페이스 구성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한번 살펴보죠. 이런 특징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식입니다. 방식. 자,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거기 첫 번째, 플랜은 가장 기초가 되는 평면이다. 그래서 플랜이 있고, 평면이 있고, 평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터블레이트 실린다는 길이를 표현한 곡선과 폭을 지정하는 선분을 이용해서 면을 생성시킨다. 그래서 터블레이트 실린다가 있다. 터블레이트 실린다가 있다는 거. 실린다. 그 다음에 룰 서페이스는 각각 반대편에 두 개의 곡선 혹은 직선을 기준으로 면을 생성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룰드 서페이스, 룰드 서페이스가 있다는 거. 자, 네 번째는 리모브 서페이스는 축에 해당하는 직선과 물체의 일각을 결정하는 선분을 만들어 회전시키는 방식이다. 그래서 리몰브 서페이스가 있다. 리몰브. 리몰브드 서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커브 메쉬 서페이스가 있어요. 이것은 뭐죠? 경계를 표현하는 선분들을 지정하여 자유공면을 만드는 방식이다. 그래서 커브 메쉬 서페이스. 커브 메쉬 서페이스가 있다는 거. 자, 여섯 번째는 뭐죠? 필레트 서페이스가 있어요. 입체와 입체가 만나면 면에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표면을 생성시키는 방법. 그래서 필레트 서페이스가 있다는 거. 이렇게 여섯 가지의 어떤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서페이스 모델링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 원통 용기 설계 시 브랭크 지름, 드로잉률, 영광판의 실용 한계 드로잉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영광의 원통 용기, 원통 용기 설계 시에 세 가지 브랭크 지름, 그 다음에 드로잉률, 그 다음에 실용 한계 드로잉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요를 살펴보죠. 자, 우리가 원통 용기, 영광 원통 용기입니다. 연통 용기. 용기를 이제 우리가 드로잉한다. 브랭크. 예를 들어 우리가 브랭크란 것은 펀치와 브랭크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또 그것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펀치는 우리가 버리는 거, 어떤 거 도려낸 것을 버리는 거고, 브랭크는 어떻게 되죠? 그것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 도려낸 것을 사용하는 것이 브랭크다. 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랭크 지름이란 것은 어떤 우리가 물건을, 용기를 만드는 어떤 그런
하나의 가정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철판이 있겠죠. 이만큼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도려내야 되겠죠. 너무 크죠. 뭐 이만큼 원이 있으면은 이 원에 대해서 이만큼 도려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이런 모양을 어떤 만든다든가 이런 모양을 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떤 모양을 우리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용기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원통 용기 설계 시 그렇죠?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프랭크 해가지고 판을 해서 판재를 가지고 이런 어떤 용기를 우리가 만드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형상이 이제 있어야 되겠고 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브랭크 지름, 그 다음에 드로잉률은 이런 어떤 형상을 만드는 그 상태를 우리가 M으로 나타내죠. 드로잉률을 M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드로잉률인데 리미트 어디까지 그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우리가 리미트라고 하죠. 리미트 한계 드로잉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기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통 용기에 영광 원통 용기 설계에 있어서 브랭크 지름, 그 다음에 드로잉률, 그 다음에 한계 드로잉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다음과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언급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브랭크 직경의 결정. 자, 브랭크 직경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는가? 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브랭크 직경을 계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왜 브랭크 직경을 우리가 계산하는가?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생산가 견적을 위한 소재 소요량을 계산하겠어. 그래서 소재 소요량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철판에 얼만큼 철판이 필요하다. 또 어떤 재질의 철판이 필요하다. 여기서 영광이죠. 영광의 어떤 철판이 길이가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나와야 돼. 생산 수량에 따라서. 필요한 드로잉 공정수와 어닐링 처리가 필요한가 아닌가 등을 계산하고 브랭크 직경과 드로잉 제품의 치수비를 결정해서 그래서 치수비를 결정해. 치수비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브랭킹 금형 또는 컴비네이션 금형의 브랭킹 부분 등을 설계하는데 대략적인 브랭크 직경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대략 브랭크의 직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형 제작 방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펀치와 다이의 커팅 엣지의 대략적인 직경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커팅 엣지의 직경을 또한 알아야 된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브랭킹 직경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면은 브랭크 표면적이다. 자, 브랭크 표면적. 표면적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표면적이 바로 이제 철판 그 넓이가 되겠죠. 직경이 되겠죠. 자, 브랭크의 표면적은 제품의 표면적과 동일하다. 그렇죠? 브랭크의 표면적은 제품의 표면적과 동일하다는 거, 같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브랭크의 표면적을 우리가 S라고 했을 때 S는 어떻게 됩니까? S1 플러스 S2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S는 어떻게 됩니까? 브랭크 직경 4분의 파이의 D의 제로의 제곱 플러스 이것이 플러스가 아니고 동일하다.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것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이것은 4분의 파이의 D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이의 D1의 H 이것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S1은 뭡니까? S1은 제품의 표면적 밑바닥 부분의 표면적. 그래서 이거는 바닥 부분의 표면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넓이가 되겠죠. 표면이 되겠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원통부 측벽 면적. 측벽 면적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또한 이 식을 이 세 개의 식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파이 D 제로는 이것과 합한 것과 같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제품의 표면적과 같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식을 정리하겠어. 양변에 4분의 파이를 곱하면은 양변. 자, 양변에
4분의 파이를 곱합니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식이점 바뀌겠죠. 여기 4분의 8, 4분의 8, 여기는 4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D의 제로 제곱, 이것은 결국은 D의 2의 제곱 플러스 얼마입니까? 4의 D1의 H가 되겠죠.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D로 이제 항으로 우리가 D로 항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 이것은 어떻게죠? D의 2의 제곱 플러스 4의 D의 1의 H,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가 씌워졌죠. 여기 루트가 제곱이 바뀌면서 루트가 씌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브랭크 표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브랭크 표면적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드로잉률과 한계 드로잉률, 그래서 드로잉률과 그 다음에 한계 드로잉률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드로잉률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드로잉률 M은 우리가 드로잉률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M을 드로잉률로 표시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M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M이라는 것은 결국은 라지 D의 스몰 D다. 그래서 여기서 M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이것은 드로잉률입니다. 유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에 D, 스몰 D는 뭐죠? 스몰 D는 펀치 지름이고, 그 다음에 라지 D는 뭐죠? 소재 애경이죠. 아까 구했던 거 소재 애경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파단이 생기지 않고 가공할 수 있는 최소의 드로잉률을 우리가 뭡니까? 한계 드로잉이다. 그래서 드로잉률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한계 드로잉. 한계 드로잉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파단이 되지 않고 드로잉할 수 있는 드로잉하는 것을 우리가 한계 드로잉이다. 그래서 최소의 드로잉률을 한계 드로잉한다. 그래서 파단되지 않고 드로잉하는 최소 드로잉률을 한계 드로잉률이라는 거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터널 게이트와 코끼리 게이트로 통칭되는 바나나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터널 게이트와 그 다음에 코끼리 게이트, 로 통칭되는 바나나 게이트. 자, 이것은 사출에서 나온 거죠. 사출금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열을 살펴보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게이트가 있습니다. 자, 게이트는 어떻게 되죠? 우리 영어로 문이죠. 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게이트는 어떻게 되죠? 결국 어떤 부품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액체가 플라스틱 액체가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가 공간을 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캐비티 내로 어떤 유동층, 플라스틱 어떤 액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게이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문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게이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역할함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게이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너너로부터 제품의 분리가 용이하고 깨끗할까? 역할. 그래서 제품의 분리가 용이할까? 분리 용이해야 된다, 게이트가. 왜 그러냐면 게이트는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우리가 부품을 생산할 때 그것은 제거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이 빨리 어떻게 되죠? 분리되는 것이, 제품과 분리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출해서 이렇게 부품을 생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출이 결합시켰다가 어떤 부품이 이렇게 나올 때는 어때죠? 부품만 밑으로 쭉 떨어지고 그 숲으로
수프루는 이제 나머지 다 떨어진 그 부분, 그 부분이 어떻게 되죠? 로봇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제거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균형 있게 설계된 너너에서 압력 분배가 균등할 것. 그래서 압력 분배가 균등해야 된다. 이 압력 분배가 균등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제품의 불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분은 이렇게 캐비티 내에 충만해주고 어느 부분은 형상이 복잡한 부분은 그 어떤 유동이 이렇게 매끄럽게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불충분한 어떤 상태가 된다.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량이죠. 그래서 설계자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캐비티를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캐비티 내 수지 유동 시, 유입 시 유동 및 압력 분배가 원활할까. 그래서 수지 유입 시 압력 분배가 원활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캐비티 내 압력 보존 및 수축 조절을 위해서 너너와 제품 사이에 차단 역할을 할까? 차단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이제 캐비티는 결국은 제품이죠. 그 제품으로 게이트를 통해서 너너를 통해서 게이트를 통해서 제품 캐비티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부분이 이렇게 냉각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것이 차단되는 역할. 그래서 열이 이렇게 전도가 되지 않도록 전달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품의 질과 이온의 중요한 요소인 적정 성형 시간을 제공한다. 성형 시간. 그래서 적정 성형 시간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형수지 특성을 고려할까? 성형수지. 자, 성형수지의 특성을 고려할까? 이건 당연합니다. 이것은 디자인 설계자, 즉 사출금형을 설계하는 분이 다 이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특성, 여러 가지 사출의 플라스틱 그 물질이 다양합니다.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충분히 특성을 검토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계 적용을 시켜준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터널 게이트와 코끼리 게이트로 통칭되는 바나나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음과 같다 쓰시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너와 게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프루가 있죠. 수프루는 우리가 결국은 플라스틱 액체를 투입시키기 위해서 총을 써. 거기에 수프루에서 인젝션을 이렇게 플라스틱의 호파에서 녹여가지고 분말을 녹여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되죠? 인젝션. 그래서 쏴주는 그 부분이 바로 수프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형품이 있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제품이죠. 그렇게 돼 있고 게이트는 거기 설명돼 있죠. 부품과 그 다음에 너너 사이에 있는 그 공간 그것을 우리가 게이트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여기서 터널 게이트. 터널 게이트는 어떤 것이 터널 게이트인가? 거기에 나와 있죠.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터널 형식으로. 그래서 제품 치출 사이클 동안에 너너 시스템부터 제품의 게이트 제거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품 제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다. 제거를 자동.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사출 금형이 이렇게 좌우 이 사출 금형이 어떻게 되죠? 열려졌다 닫혔다 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품을 생산하고 있죠. 근데 열릴 때 어떻게 됩니까? 열리면서 부품이 밑으로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프루 여러 가지 그 너너의 형상들은 노보트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서 다른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터널 게이트는 말 그대로 사출이 이렇게 분리되면 제품이 우수수 밑으로 떨어지고 그 수프루는 이렇게 따로 또 분리가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터널 게이트 직경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직경은 이제 그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다. 직경은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출 어떤 금형의 물질 사출 그 소재에 따라서 그것이 상이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너의 말단은 금형의 파팅 라인보다 낮추어 캐비티 측면부터 성형수술을 충전하는 방법의 게이트이며 성형품 및 너의 밀어내기에 의해서 게이트가 자동으로 절단된다. 그래서 성형품 및 너의 밀어내기에 의해서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분리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 일반적으로 이제 거기에 폴리스티렌과 같이 파손되기 쉬운 서형진수는 게이트배 서형수지의 단편이 남기 때문에 이 종류의 게이트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PSS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PE와 그 다음에 PP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터널 게이트는 사용 수지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 수지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PE 그 다음에 PP는 가능하다. 그래서 PS는 불가능, X. 그 다음에 PE와 그 다음에 PP는 어떻게죠? 두 개 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가능성과 불가능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바나나 게이트. 자, 바나나 게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바나나 게이트 혹은 코끼리 게이트 뭐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코끼리 모양 코처럼 돼 있죠.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나나 게이트. 그래서 그 밑단에 이렇게 부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품 밑에 이렇게 우리가 게이트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게이트가 바나나 형상으로 코끼리 게이트로도 한다. 그래서 이것을 바나나 형상이나 혹은 코끼리 어떤 모양을 코끼리 코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 게이트를 사출 이쪽이나 옆에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사용하는가? 사출 이나 혹은 옆면에서 옆면에 설치가 불가능한 불가능 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제품의 손상을 줄일 수 있으며 게이트는 자동으로 절단된다. 그래서 장점이 뭐죠? 장점은 제품의 손상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자동 절단, 자동으로 절단이 된다는 것. 그래서 사출을 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출 예를 들어 이 게이트가 부품과 게이트가 분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 칼이나 사람 손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일입니다. 사실은 얼마나만큼 부품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백 개의 어떤 부품이 쏟아질 텐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품과 게이트를 제거했을 때 그 버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부품의 버가 거의 없도록 자동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거기에 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또 그것도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제품으로 우리가 그것이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버가 결국은 여러 가지 치명적인 어떤 제품의 그런 어떤 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게이트 사출 금형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또한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